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의 시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사진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페트병이 좀 쌓여 있죠. 가뭄이 극심했던 강릉 지역의 주민들한테 당국에서 페트병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회수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강릉 자원순환센터에 모여 있는 그런 페트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릉 지역이 뭐 댐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저수지 하나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관리 정책이 굉장히 시급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기후변화와 대비해서 워낙 이 기상 날씨가 복잡하니까 이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댐을 건설해서 이제 물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강릉 사태 같은 것을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데 14곳 가운데 7곳,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7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계속 건설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요. 이렇게 하겠다. 지금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건교부, 지금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환경부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14곳에 댐을 건설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 그때만 해도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물에 대한 적정한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만드는 것을 우선시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가 불과 1년 전과 지금의 말이 180도 달라진 거죠. 자, 환경부 장관, 이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죠.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벌이겠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감사원 동원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진짜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사진처럼 이런 가뭄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댐 건설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잘 아시다시피요. 댐 건설 정책 정권에 따라서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댐 건설에 대해서 구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폐기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윤석열 정부, 바로 직전 정부에서 다시 댐을 건설하겠다 했더니만 지금 또 새 정부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뭐 14곳 가운데 7곳, 절반 정도가 무산이 됐고 앞으로 7곳 중에서도 얼마만큼 또 무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론화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 공론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도된 대로 이렇게 공론화를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맛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로 이게 댐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기후변화 이런 상황에서 이 물관리에 혼선이 빚어지는 거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올해 여름에만 봐도 무려 2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요. 또 반대쪽 뭐 오른편 우리 지도상의 오른편에 있는 강릉 지역 최악의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렇게 호우 피해와 가뭄 피해가 번갈아 이렇게 닥쳤는데 그래서 이제 강릉이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었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물 확보와 홍수 조절을 잘하는 댐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치수 정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 10여 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 경부 고속철이 지나가는 경남 양산의 천성산 지역에 터널을 하려고 했더니만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 피해가 있다. 특히 이제 도롱뇽이 산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자연적인 환경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는 중단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실도 봤죠. 자, 결국 물관리 정책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하고요. 또 정권에 따라서 요동치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기업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배임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저께 태스크포스 회의를 했죠. 그러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손해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이 배임죄가 돼가지고 경영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영자들이 과감한 의사결정이라든가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배임죄는 6.25 이후인 1953년부터 70년 넘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배임죄 범위가 너무 넓고 그다음에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또 손해가 나지 않았음에도 그럴 만한 위험이 있었다. 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배임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을 시켰던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임죄 폐지 시기가 어느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조사를 했습니다. 배임죄 기소율은 전체 사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그만큼 배임죄가 무리하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지금 뭐 사실 그 법적인 이 논란거리가 있는 뭐 대기업 총수 출신의 경영인들 뭐 이런 분들 지금 무죄로 받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소 고발을 배임죄로 남발하기 때문에 망신주기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영자들이 길을 패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총수 일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뭐 이런 것은 분명히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찝어내서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그만큼 조금 더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영자들의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만연할 수 있다. 다시 또 이렇게 이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임죄를 보면은요, 상법이라든가 형법, 그리고 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은 뭐 물론이고요, 교회, 학교, 공무원, 미성년 후견인까지 포괄적으로 배임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법상의 배임죄가 없어지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에 후보 시절에 그 성남시장 시절에 연루됐던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사건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배임죄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이렇게 또 면소 판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그 소송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 법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면소를 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 도대체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핀포인트 쪽집게용 그 이재명 대통령 사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그 뭐 배임죄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자,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여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자체가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다. 뭐 이런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이재명 구하기 꼼수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대통령 취임 전까지 재판을 받던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배임죄를 없애려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기 전만 해도 친기업 성향인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 반면에 노동계 성향인 민주당은 배임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가 바뀌니까 또 처한 상황이 바뀌니까 이재명이라는 이 사법과 관련된 어떤 변수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민주당에 맞서야 되는 국힘의 어떤 그 입장,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장이 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포괄적으로는 뭐 배임죄가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거처럼 이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은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좀 우리가 일정 부분 생각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 정부, 그러니까 여당에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민주당 내부의 핵심 세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강하게 이제 나온 셈이 되겠는데요.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에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사상의 어떤 배임죄 처벌은 없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곧 없어지죠. 이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민법상에 또 이제 세세한 부분, 이런 그 배임죄에서 다뤘던 일정 부분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대체 입법을 통해서 또 이런 뭐 법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가 또 본인이 쉽게 내가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좀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 파견된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집단 반발하는 양상도 띄고 있죠. 심지어 현직 부장판사는 지금 이 검사 직위에 맞는, 특검에 맞는 사람은 이문정 검사장이 적격이 아니겠느냐. 이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전부 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풍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은,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폭풍우는 검찰 스스로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폭풍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배임죄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던 것은 아닌지, 또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검사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서 수사해서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 1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났어? 그럼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 이와 관련된 분들은 내 돈을 써서
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가 사실은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이 배임죄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무리한 기소 이런 부분은 검찰도 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억지로 성과를 내려고 했던 점들 과연 일선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구필원의 밀리터리 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매년 우리가 국군의 날이 되면 시가행진을 하죠. 시가행진을 통해서 다양한 첨단 무기도 이렇게 위용을 뽐내고 그리고 병사들이 또 씩씩하게 걷습니다. 또 갔다 오면은 이 포상휴가도 받아서 집에서 며칠 동안 쉬고 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수한 뛰어난 국방력을 과시하는 그런 날이 바로 국군의 날인데 올해는 이런 시가행진보다는 계룡대에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좀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멘트는 상당히 좀 파급적인 발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실질적인 자주국방, 이 한미 전작권, 전시작전과 관련돼서 한국이 단독으로 한국이 이 주도권을 갖겠다.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국방 전문 기자 구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어땠습니까? 예, 오늘 그 국군의 날 사실은 저는 이미 이틀 전에 계룡대에서 예행 연습을 100% 다 보고 왔어요. 네. 특히 2일 전에 이제 계룡대에서는 대통령의 대역을 해서 거의 99.9% 싱크로나이즈된 예행 연습을 봤고요. 상당히 그 짜임새 있고 시가행진보다는 이렇게 계룡대 내에서 육해 공군 해병대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한 그 짜임새 있는 어떤 그 식도 괜찮았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요새 결국에는 이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만큼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한방 아닙니까? 네. 권투에서도 그냥 잔펀치 많이 때리다가 그 역으로 그냥 KO 펀치한테 딱 맞으면 무쇠 펀치 하나 맞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그나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미국보다도 사실은 뭐 우리가 어쨌든 그 자주 국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구필원 기자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10월 1일 77주년 공군의 날인데요. 네. 오늘 앵커님과 나눌 주제가 결코 말씀하셨듯이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군 77주년 우리가 이렇게 축하와 기념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핵 때문에 그런데 가벼운 질문이지만 이거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군은 그럼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우리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그런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질 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이제 핵으로 무장이 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운반하는 운반 체계까지 네. 지금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이 완료됐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야 될 게 그동안 북한이 핵 무장을 할 때 과연 같은 동족에 대해서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마. 설마죠. 네. 근데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남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남한,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김정은이가 남한을 대한민국 국가로 인정했나?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으로서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네. 국민들께서. 네. 그래서 과연 이 핵무장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한 펑치, 그러니까 우리는 잔펀치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내고 있고, 재래식 군비로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 그거 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세계 5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가 압도하고 있죠. 삼축이랄까, 우리 잠수함 전력이랄까 해서 지대공, 그다음에 지대지, 현무로 대표하는 지대미사일 타격 능력은 확실한데, 그러나 북한의 핵이 만약에 날라와서 서울 시민의 900만 중에 300만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잠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전에는 사실 그 주한미군하고 이제 주일미군, 이게 주한미군의 USFK고, 근데 주일미군 USFJ인데 왜 굳이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 임무가 틀립니다. 군편 정도 틀리고요. 네. USFK 주한미군은 육군 지상병력입니다. 육군 주요 병력이고, 그 다음에 전술 공군이 군산에 나가 있죠. 근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병력 구조가 주로 미 해병과 미 해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주한미군의 전술 공군력이 아닌 주일미군은 전략 공군이 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략 얘기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핵 투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앵커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미국의 핵 우선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 과거엔 그랬었죠. 과거에 그랬지만, 그러나 핵이 다 철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바 지난 70년 한미 동맹이 트럼프가 작년 11월 3일 승리하고 올해 1월 20일 취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딱 10월 1일인데요. 지금 8개월, 지금 9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70년 한미 동맹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건지, 지금 저는 굉장히 주한미군을 믿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이제는 진짜 그러기엔 너무 이제 순진한 생각 아닌가. 네. 국제 정치와 안보 전략에서 순진하다는 얘기는 바보입니다. 그건 패자,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트럼프는 네. 모든 게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즈니스맨이라고 모든 게 스스로 돈인 것 같아요. 얘기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고 뭐고 네. 돈이 있으면은 동맹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전시작전권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걸 환수하겠다. 네. 이렇게 사실상 선언한 셈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저녁에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안기백 장관하고 저녁 만찬이 있었어요. 네.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단들하고 만찬이 있었고, 질문을 기탄 없이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몇 개를 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작권 얘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지금 그 정부에서는 전작권에 대한 환수 얘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커맨더는 우리 한국군 대장이 하지만 네. 실제 전쟁 상황이 돌입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통제권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주한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뭐에 움직이냐면 미 전략공군, 미 태평양 사령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 그건 뭐냐면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 우리가 약한 데가 뭐냐면 정찰 자산이에요. 정찰. 그러니까 고고도의 위성 정찰, 그다음에 중고도의 U2 스파이 플레인에 의한 그 공군 비행기에 의한 정찰.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 우리 군은 예전에 이제 정보사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정보사에서 직접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휴먼 인텔리전스는 미국보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1, 2, 3단계로 해가지고 모자이크로 짜가지고 그 정확성을 accuracy를 거기서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휴민트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심 세력들과 뭐 핵심 세력과 이제 그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꾸준히 국정원들 등을 통해서 뭐 중국에서 만나든 뭐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들과 접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또 이제 물질적인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보도 빼내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휴민트가 인적 자산이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휴민트가 사실상 그 김정은에 와서는 다 붕괴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일망타진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남북 경협이랄지 일체 대화가 이제 근절되면서 일망타진이 됐고 그래서 휴민트는 지금 보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저번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뭐 이미 이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이미 외신에 나왔지만 미 해군의 네이비 실 특공대원들이 해주를 거쳐서 북한에 침투를 해서 실제로 도청 장치를 하려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기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외신에 이제 보도가 된 일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제 감청 기지화해서 그게 언제쯤 얘기인가요? 그게 트럼프 일기인데 아마 17년에서 18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고 근데 그게 실패했다고 그만두진 않죠. 또 계속 아마 출하해서 어딘가에서는 계속 그 감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국군의 날에서 스마트 강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드론,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 전장에서도 이렇게 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강군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유무인 복합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해공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육군 같은 경우는 정찰대가 나갔을 때 가장 가장 사망률이 높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무인 로봇화된 그런 전투 장갑차가 나가게 돼요. 소형. 현대로템에서 시제품을 이미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KF-21이 거의 시제가 돼가지고 이제 납품을 앞두고 있고 사천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이미 다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KF-21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건 유인 항공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무인 복합 체계는 뭐냐면 KF-21이 한 대가 뜨면 양쪽으로 세 대가 그 동체와 거의 사이즈가 한 7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무인기가 세 대씩 양옆으로 윙맨이라고 해가서 그렇게 해서 같이 출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 이제 7대가 출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 사고 가능성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군집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1,000대 드론을 한꺼번에 운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 AI를 다 탑재를 해서 서로 간섭 현상,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는데 간섭 현상을 없애고 그 우리가 컴퓨터 AI 인공지능화된 전투 환경을 이미 조성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KF-21이 한 대가 유인기가 뜨면 나머지 세대씩 요기, 윙맨이라고 그러는데 요기가 같이 떠가지고 이제 7대가 같이 적진으로 날아가죠. 공습 목표로. 그러면은 공습 목표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란가 이런 적의 공대공 쪽으로 공격이 오는 시점 전에 유인기 KF-21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 여섯 대 총 6대는 그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그 효과는 유인기에 비해서 유무인 권력 복합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가성비도 네. 무척 뛰어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서 스마트 강군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안기백 장관이 수시로 이제 얘기한 건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우리 군의 장병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잘 알지 우리가 거의 70만이었어요. 현역 장병수가. 정확히 2002년도에 69만이거든요. 통계. 20년 전이에요. 예, 20년 여기 전. 나옵니다. 네.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23년 전에 69만, 70만에 육박했거든요. 네. 지금 좀 얼마 화면을 좀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키워주시면 지금 얼마냐면 45만 분이 안 돼요. 예. 불과 20년 만에. 예. 그리고 계속 줍니다. 예. 한 그러니까 30만이 주는 거예요. 예, 국방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주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도저히 회피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준대요. 예, 45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 앞으로 이제 그 현역을 실전투 병력으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부속 그 군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민간 부분에서 동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주한 2사단 있지 않습니까? 캠프 험프리 평택에. 예. 거기 있는 비전투요원은 전부 민간인으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주한 미군은. 예. 그렇게 됨으로써 저도 이제 국방부 나가 있지만 비전투요원은 이제 식당 있죠. 식당 같은 게 전부 예전에 우리 때는 이제 군인이 직접 했잖아요. 예. 지금 다 민간인으로 합니다. PX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아마 나갈 방향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후방 경계 업무는 네. 이제 민간에 맡긴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민간에 맡길 경우에 어떤 강도라든가 네네네. 경비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현역군이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앵커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이제 현역으로 다 갔다 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세대들은. 네. 근데 이제 우리 선배님 세대나 우리 후배님들 나중에 이제 제대하신 분들은 그럴 우려가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동호원 이제 나가잖아요. 예. 이 친구들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비군 막강합니다. 우리 예비군은 350만이 넘어요. 예. 그러면은 특히 취업 같은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는 오히려 그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병력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네. 사실은 이제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는 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네네. 뭐 그 뭐랄까요 한 5년인가 10년 정도 근무하고는 제대를 해버려요. 네.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뭐 우리 간부들에 대한 그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네.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 병사들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간부들 처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이 마지막 퍼즐이 강군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네. 그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은 사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의 간부 장교들은 군의 하사관 이상급 장교들은 사실상 고도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애너폴리스 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든가 사관학교 출신들이 뉴욕이 금융가에 엄청 많습니다. 네. 상상이 되세요? 실제로 뉴욕의 그 많은 그 금융회사들, 그 국제은행, 그 인터내셔널 아이비사이드, 인베스트먼트 뱅크, 골드만삭스도 여기에 사관학교 출신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훈련 받은 게 뭐냐면 군은 즉각 대응을 하고 결정력이 굉장히 단호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 분석과 이 결정하는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관학교 출신들을 미국의 금융이랄까 아니면 사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트렌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사관학교 그래서 미군 같은 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바는 뭐냐면 보통 소령 정도 되면 딱 털고 나와요. 민간 기업 지금 미 국방장 피터 헥세스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네. 그 친구가 소령까지 하고 나온 거거든요. 헥세스가. 네, 헥세스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 트렌드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무작정 애국심을 지금 고취하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한테는 당근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스마트 강군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인공지능화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위관급 중위, 대위, 그다음에 소령 이런 위관급이나 초임 그 영관급들은 인공지능 교육을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학위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석사는 뭐 굉장히 많고 박사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마 의무 연연이 끝나면 아마 뭐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뭐 방산기업도 요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네네네. 방산기업도 좀 돈을 벌면 우리 좀 병사들한테 이 간부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쏘는 뭐 그거는 그런 이제 것도 좀 뭐 개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역행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 이제 그 방산기업이 예. 아마 우리 군 간부들을 임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복지 후생 같은 것에 대한 그렇죠. 신경을 써주거나 네. 뭐 그다음에 장비를 좀 더 고도화할 때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병력 감소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네. 이 군 간부들 지금 사실은 이 군이 정예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간부들이 정예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기 진작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이 복지라든가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건군 77주년이 됐는데 그 우리 핵무기도 뭐 사실은 가졌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가졌으면 좋겠고 재래식 무기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세게 가졌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핵 말씀을 하셨는데 핵자강 이제 독자 핵무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북한은 지금 핵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을 고도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에 들어갈 그 군비, 그 비용, 그 재화 자체가 줄어든다는 걸 얘기해요. 핵무기 전력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돈일입니다. 아,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공대지 비행기에 쏠 수 있고 전투기에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대지 미사일로 현무 같은 경우도 우리 상당한 양의 핵폭탄을 적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삼축이죠.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장보고함 3,000톤급, 그다음에 네. 3,500톤 베스톤수는 뭐 3,500톤까지 가는 건데 그게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것도 핵탄두가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도 쏘고 예, 예. 지상에서도 쏘고 공중에서도 쏩니다. 쏘고. 예,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려되는 게 지금 앵커님 몇 번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대응 태세가 자체 대응 태세는 사실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니 그 구기자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현무라든가 모든 미사일 갖고 있는데 왜 핵 태세가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북한의 핵 기지가 예전에 한 1,800개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북한 핵 기지가 얼마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천 곳이 넘는답니다. 예. 6천 곳. 예.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엄청나게 화강암 지대에다가 땅굴을 뭐 200m, 300m까지 파놓고 있어요. 땅굴 파는 데는 도사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뭐 그 땅굴, 제1 땅굴, DMZ 제2 땅굴, 뭐 제3 땅굴. 하여간 도발이란 도발은 다 했어요. 다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걔네가 거의 위치해 있는 그거를 우리가 위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위성 정찰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이거든요. 예. 500조. 우리 한 해 예산이 올해 61조예요. 국방비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거든요. 예, 예. 3,500억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75%라는 IMF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입장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저기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재래식 국민은 우리가 확충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예전엔 소비만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드론을 우리가 전력화를 엄청나게 수십만 개를 해야 돼요. 수백만 개를 해야 됩니다. 드론. 예. 수백만 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서 그만큼 우리가 드론 실력도 늘어나고 수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K2 전차랑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전투기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핵도 우리가 이제는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국가연의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 그 핵을 개발하고 있었던 선배가 당시 남아 있었습니다. 예. 퇴직하기 전이셨죠. 근데 그분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셨어요. 비밀 항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술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선배님들한테. 근데 이미 1970년대 우리가 핵을 거의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무려 5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제가 거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전인 70년대 우리가 핵 개발의 문턱까지 가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다 뭐 이런 루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제 NPT 조약이라든가 그럴 때 우리가 제철이라든가 우리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핵발전소를 우리가 돌리질 못해요. 그래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과 같이 트럼프 때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트럼프한테 우리가 꼭 얻어낼 게 딱 한 가지만 꼭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제철이 설비를 들여올 수 있게 허가를 받아달라. 네. 저는 그거 한 가지만 트럼프한테 요구했나 그러면 저는 꼭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 저는 뭐 ICBM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면 저는 우리 지금 엄청나게 그냥 30년간 고리 원자력부터 쌓아온 그 농축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축 우라늄 자체가 산도가 70%가 안 돼요. 근데 예. 해결로를 하려면 90%가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리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재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벌써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 유사시에 네네. 순식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계속. 예, 재처리를 해서 고농축 우라늄화를 시키고 고농축 우라늄. 자, 고농축 우라늄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재처리 설비를 리프로세싱 플랜트를 갖고 와야 돼요. 북한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영변에. 그거를 뽀개했어야 되는데 옛날 빌 클린턴 때 92년도 뽀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아쉬운 거예요. 근데 재처리 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우라늄 쓰레기 찌꺼기들이 너무 지금 터져 나올 지경입니다. 30여 년간 그렇게 많은 그 쓰레기가 있으니 그 재처리 설비 해서 농축화를 시켜서 소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명분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처리 설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않고요. 군사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쟁 한 방 나면 핵무기 한 대 맞아버리면 큰일 나죠. 이렇게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우리 쉽게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고요.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구필원 국방 전문 기자가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여기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라든가 스마트 강군 육성, 그 다음에 핵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핵 재처리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핵을 나중에 보유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핵 자각 능력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에는 또 그 추석이 되겠죠. 네. 네,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